남편이 호주 이민을 권했고 출국 당일 맞은편 최순자 여사님께서 힘겹게 택배를 옮기는 걸 보고 도와드렸는데 그 딸 최유진 씨가 몰래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넸어요. 그걸 읽자마자 저는 비행기 예약을 취소했죠. 제 이름은 김지은이고 올해 30살이에요. 남편 박선우와 결혼한 지는 딱 5년 되었죠. 저희 둘은 대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 함께 대전이라는 도시에 정착했어요. 엄청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평온한 나날이었죠. 저는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맡아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박선우는 무역회사 부서장으로 일하며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요. 저는 우리가 이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천천히 돈을 모아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아이를 낳아 평범하게 평생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 박선우가 갑자기 호주로 이민 갈 계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그는 퇴근 후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가득 차려놓고는 들뜬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회사 호주 지점 발령을 신청했는데 합격했어. 우리 호주로 이민 가자. 저는 그 순간 젓가락을 든 채 멈칫했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죠. 왜 갑자기 그래? 왜 갑자기 그래? 왜 그렇게 먼 곳으로 가야 해? 박선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의 눈빛은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여보, 생각해봐. 호주 환경이 얼마나 좋아. 공기도 맑고 복지도 좋고 나중에 우리 아이 생기면 교육 환경도 갑자기 이런 말 꺼내서 미안하지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 후 한 달 동안 박선우는 이민 준비에 온 신경을 쏟았어요. 비자 신청하고 집 알아보고 짐 정리하느라 발 디딜 틈도 없었죠.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쉬움과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절친들과 헤어지는 것도 아쉬웠고 저를 극진히 아껴주신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30년을 살아온 이 도시를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웠고 여기 골목골목 작은 식당 하나하나 모두 저의 추억으로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선우가 워낙 들떠 있어서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죠. 결국 그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어쩌면 호주에 가면 정말 새로운 멋진 삶이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천천히 적응하면 될 거라고. 오늘이 바로 호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 박선우가 저를 깨웠어요. 그는 이미 자신의 짐을 다 정리해놓고는 제게 남은 짐을 확인하라고 재촉했어요. 여보, 서둘러. 우리 7시 비행기야.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하니까 늦으면 안 돼. 박선우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설렘이 묻어 있었죠. 그는 제 옷을 개어주면서 여권, 비자, 항공권은 당신 가방에 넣어뒀으니 귀중품은 잊지 말고 챙기라고. 거기 날씨는 여기랑 다르니 두꺼운 옷도 2벌 더 챙기라고 제잘거렸어요.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켜 마지막 짐 정리를 시작했어요. 여행 가방은 이미 꽉 차 있었는데 대부분 박선우가 미리 준비해둔 물건들이었죠. 저는 가방을 뒤져 엄마가 특별히 싸주신 고향 특산물을 더 깊숙이 넣었어요. 그건 엄마의 마음이니까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짐을 정리하다가 문 밖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힘겨운 숨소리도 섞여 있었죠. 현관으로 가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맞은편 최순자 여사님께서 커다란 택배 상자를 힘겹게 옮기고 계셨어요. 최순자 여사님은 올해 60이 넘으셨고 일찍 남편분을 여의셨어요. 여사님도 올해 60이 넘으셨고 여사님도 자주 저희진 씨는 타지에서 일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혼자 지내셨죠. 저와 여사님은 이웃 관계가 꽤 좋았어요. 최순자 여사님은 몸집이 왜소하셨는데
택배 상자는 보기에도 무거워 보였어요. 여사님은 허리를 굽히고 두 손으로 상자 모서리를 힘껏 잡아당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계셨죠. 이마에는 땀방울까지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비행기 시간에 맞춰 공항에 가야 했지만 최순자 여사님 혼자 저렇게 무거운 걸 옮기시는 건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저는 거실에 있는 박선우에게 소리쳤어요. 선우 씨, 2분만 기다려줘. 맞은편 여사님 택배 옮기는 거 좀 도와드리고 올게. 혼자서 못 옮기시네. 박선우는 짐을 확인하다가 제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말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지요. 가지마. 오래 시간 없어.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나.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2분밖에 안 걸려. 금방이야. 여사님 혼자 너무 힘들어 하셔. 말을 마치고 박선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최순자 여사님은 저를 알아차리셨어요. 여사님은 걸음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웃으며 인사하셨죠. 지은 씨, 어디 나가? 저는 여사님 곁으로 빠르게 다가가 그 무거운 택배 상자를 잡고 말했어요. 여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상자 너무 무거운데 혼자 어떻게 옮기세요? 최순자 여사님은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지은 씨 패기치지 마. 나 혼자 천천히 옮기면 돼. 지은 씨는 바쁜 것 같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두 손으로 택배 상자 양쪽을 잡고 살짝 들어 올리니 상자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알았어요. 얼추 몇십 킬로그램은 되는 것 같았죠. 저는 이를 악물고 최순자 여사님께 말했어요. 여사님,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젊어서 힘이 좋아요. 몇 분이면 돼요. 여사님 댁 도어락 비밀번호는 그대로인가요? 제가 바로 안으로 옮겨드릴게요. 최순자 여사님은 제가 단호하자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감사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지은 씨. 비밀번호는 안 바뀌었어요. 허리 다치지 않게 조심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순자 여사님과 함께 한쪽씩 잡고 천천히 여사님 댁 문 쪽으로 옮겼어요. 박선우는 집 안에서 고개를 내밀어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짜증 섞인 한숨을 쉬고는 다시 집 한숨을 쉬고는 다시 숨을 쉬고는 저는 박선우의 반응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최순자 여사님 택배 옮기는 일에 집중했어요. 겨우 몇십 미터 거리였지만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겨우 최순자 여사님 댁 문 앞에 도착하자 여사님은 서둘러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뒤 저를 안내하며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거실 한쪽 구석에 두면 돼요. 수고했어요. 저는 상자를 거실 한쪽 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뻐근한 발을 주물렀어요. 한숨을 쉬며 물었죠. 여사님, 다 됐어요. 뭘 사셨길래 이렇게 무거워요? 최순자 여사님은 제게 생수 한 병을 건네주며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유진이 주려고 고향 특산물을 좀 샀어요. 타지에서 일하니까 늘 집밥을 그리워해서요. 유진이가 조만간 집에 올 것 같아서 미리 사뒀죠. 저는 생수를 받아들고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시며 최순자 여사님께 말했어요. 여사님은 정말 딸을 사랑하시는군요. 유진 씨도 정말 착하네요. 늘 여사님 보러 올 생각하고. 딸 이야기가 나오자 최순자 여사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이내 한 줄기 걱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제가 미처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여사님은 화제를 돌리셨죠. 지은 씨, 어디 가는 거야? 짐을 이렇게 다 챙긴 걸 보니 멀리 가는 것 같네.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여사님, 저랑 남편이 호주로 이민 가요. 오늘 비행기 타고 출발해요. 최순자 여사님은 제 말을 듣고 눈을 살짝 크게 뜨며 멍하니 있다가 이내 말했어요. 호주? 거긴 너무 멀잖아. 여기서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먼 곳으로 가려고 해?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이 거기 환경도 좋고 복지도 좋다고 하네요. 우리 나중에 더 잘 살게 해주고 싶다고 해서 회사 지점 발령 신청해서 기어 이민 가려고 해요. 최순자 여사님은 제 말을 듣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죠. 저는 여사님께 물었어요. 여사님, 혹시 저한테 할 말씀 있으세요? 최순자 여사님은 입을 열려다가 갑자기 저희 집 쪽에서 박선우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지은, 다 됐어. 안 가면 정말 비행기 놓친다. 저는 서둘러 최순자 여사님께 말했어요. 여사님, 남편이 재촉하네요. 저 가야겠어요. 제가 여기 없으면 여사님 혼자 계시니까 몸 조심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유진 씨한테 전화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도움 요청하세요. 최순자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여사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지은 씨, 밖에 나가서 꼭 몸 조심해. 호주는 너무 멀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뭐든지 조심하고 너무 남을 믿지 마. 저는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지만 여사님이 그저 제가 타지에서 서러움을 겪을까봐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여사님. 그럴게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찾아뵐게요.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나가려 했어요. 망문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최순자 여사님 댁 안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구야? 저는 뒤돌아보니 침실에서 캐주얼한 옷차림의 여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최순자 여사님의 딸 최유진 씨였죠. 최유진 씨는 저보다 2살 어리고 예전에 집에 왔을 때 몇 번 만나서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최유진 씨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웃으며 인사했어요. 지은 언니, 웬일이세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여사님 택배 옮기는 거 도와드리러 왔어. 이제 막 가려던 참이었어. 너 왔니? 최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제 곁으로 다가와 저희 집 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주머니에서 접힌 쪽지 하나를 꺼내 재빨리 제 손에 쥐어주며 눈짓을 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은 언니, 이 쪽지 꼭 가지고 계세요. 떠나기 전에 언니 남편한테 절대 들키지 마세요. 저는 최유진 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는데 박선우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김지은, 대체 갈 거야? 안 갈 거야? 왜 이렇게 꼬물거려? 최유진 씨는 황급히 제게 손을 흔들며 빨리 가라는 신용을 했어요. 저는 손에 쥔 쪽지를 꽉 쥐고 마음속은 의문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캐물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최유진 씨와 최순자 여사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최순자 여사님 댁을 나섰어요. 저희 집 문을 닫고 들어서자마자 박선우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도와주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더 늦으면 정말 비행기 놓쳐. 그렇게 말하며 그는 옆에 있던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손에 든 쪽지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주머니에 넣고 마음속 의문을 억누른 채 남은 짐을 챙겨 박선우 뒤를 따라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내내 저는 최유진 씨가 왜 몰래 제게 쪽지를 건넸는지, 쪽지에 대체 무슨 내용이 쓰여 있을지 계속 생각했어요. 아래층에는 박선우가 미리 부른 카카오 택시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기사님은 저희가 짐을 잔뜩 들고 있는 걸 보고는 직접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짐 싣는 걸 보고는 직접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짐 싣는 것을 도와주셨죠. 박선우는 제게 서둘러 차에 타라고 재촉했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끊임없이 기사님께 말했어요. 기사님은 네 하고 대답하며 엑셀을 밟았고 차는 부드럽게 공항 방향으로 향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몰래 가방 안주머니를 다듬었어요. 최유진 씨가 넣어준 그 쪽지가 가방 안감 너머로도 존재감을 드러냈죠.
저는 앞좌석에 박선우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미간을 찌푸린 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이전 이민 이야기를 할 때에 들뜬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알 수 없는 초조함이 감돌았어요. 이동 내내 저는 마음이 불안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최유진 씨가 쪽지를 건넬 때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 당시 그녀의 눈빛은 아주 절박했고 박선우에게 절대 들키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했어요. 분명 뭔가 수상한 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최유진 씨는 왜 저를 경고한 걸까요? 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저와 그녀는 몇 번 만난 것뿐이라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굳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줄 필요가 없을 텐데 혹시 이민에 관한 어떤 것을 보았거나 들은 걸까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박선우를 쳐다봤어요. 그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고 얼굴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왜 그래? 피곤해. 호주에 도착하면 푹 쉬자.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그의 시선을 피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야. 그냥 참을미가 좀 나. 박선우는 하고 대답하며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는 약 40분 정도 달려서 마침내 공항에 도착했어요. 박선우는 돈을 지불하고 먼저 차에서 내렸고 또 저를 재촉했어요. 빨리 가자. 체크인하는 사람 분명 많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는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터미널 안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의 뒤를 따랐고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죠. 그 쪽지가 마치 돌덩이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자 박선우는 곧장 체크인 카운터를 향했어요. 줄 서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았죠. 그가 제게 뒤돌아 말했어요. 여보, 여기서 줄 서 있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금방 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든 여행 전형을 받아들고 줄 맨 끝에 섰어요. 박선우가 허둥지둥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성공처럼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는 좌우를 살폈어요. 주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 바빠서 저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재빨리 가방 안주머니에서 접힌 쪽지를 꺼냈어요. 긴장해서 손가락이 약간 떨렸죠.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어요. 쪽지는 아주 평범한 메모지였고 그 위에 검은색 볼펜으로 몇 줄의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글씨체가 아주 엉성한 걸 보니 급하게 쓴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어요. 지은 언니, 호주에 가지 마세요. 박선우는 언니를 속이고 있어요. 그는 호주에서 이미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고 그 여자는 그의 아이까지 임신했어요. 그가 이민 가려는 건 그 여자와 합치려는 것이고 언니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도 그 여자 명의로 돌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 밤에 제가 산책하다가 아래층에서 그가 그 여자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다 녹음해뒀어요. 그를 절대 믿지 말고 서둘러 비행기 예약을 취소하세요. 이 몇 줄의 글씨를 읽자마자 저는 온몸에 피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쪽지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죠. 저는 완전히 멍해졌고 머릿속은 텅 비었어요. 쪽지에 쓰인 말을 계속해서 되뇌었죠. 박선우가 바람을 피웠다고? 게다가 그 여자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가 이민 가려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게다가 우리 공동 재산까지 다로채려고 한다고? 말도 안 돼. 저를 사랑한다고 우리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남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우리 5년의 감정이 그의 눈에는 한 푼의 가치도 없었다는 말인가?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그가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 제가 아쉬워하는 감정에 대충 얼버무리던 모습, 차 안에서 초조해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그는 우리 미래를 위해 애쓴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여자의 미래를 위해 애썼던 거예요.
거대한 분노와 서러움이 순간 밀려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저는 웅크려 앉아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주워 손에 꽉 쥐었어요.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려 쪽지 위에 떨어지면서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멀지 않은 체크인 카운터를 바라봤어요.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갈 수 없어. 나는 절대 그와 호주에 갈 수 없어. 비행기 예약을 취소해야 해. 그의 진짜 얼굴을 밝혀내야 해. 바로 그때 저는 박선우가 화장실 쪽에서 걸어오는 것을 봤어요. 저는 서둘러 쪽지를 가방에 넣고 손등으로 얼굴에 눈물을 닦았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 노력했죠. 박선우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붉어진 눈을 보고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울었어? 누가 괴롭혔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익숙한 얼굴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얼굴이 너무나 낯설고 역겨웠죠. 저는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고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어요. 박선우, 이 비행기엔 탈래.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박선우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걱정하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죠.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도 몇 배는 커졌어요. 김지은, 뭐라고? 안 탄다고? 우리가 이 이민을 위해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몰라? 비자, 집, 일, 어느 것 하나 내가 신경 쓰고 노력해서 해결하지 않은 게 없어. 이제 와서 안 탄다고? 주변에서 체크인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이끌려 모두 저희 쪽을 돌아봤어요. 저는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고 마음이 불편했지만 쪽지에 쓰인 내용을 떠올리자 그의 배신을 생각하자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을 똑바로 바라보고 한 글자 또박또박 반복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이 비행기 안 탄다고. 호주에도 안 갈 거야. 박선우의 눈썹은 더 깊이 찌푸려졌고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이를 악물고 말했죠. 김지은, 너 미쳤어? 멀쩡하게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누가 너한테 무슨 말 했어? 그의 말은 정확히 제 마음을 찔렀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해봤는데 호주에 가고 싶지 않은 척. 한국에 남아? 박선우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한국에 남아서 무슨 미래가 있어. 내가 누굴 위해서 이러는 건데 다 너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잖아. 김지은, 애처럼 굴지 마. 지금은 철없이 굴 때가 아니야. 어서 나랑 체크인해. 안 그러면 정말 비행기 놓쳐. 그렇게 말하며 그는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아 체크인 카운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눈을 단호하게 바라봤죠. 나는 애처럼 구는 게 아니야. 진심이야. 박선우, 이 비행기 예약은 반드시 취소할 거야. 호주에는 절대 안 가. 박선우는 제가 완강하자 얼굴색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다시 애원하는 목소리로 변했어요. 여보, 당신이 이민에 대해 좀 거부감이 있다는 거 알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이해해. 하지만 호주에 가면 우리 삶이 얼마나 좋아질지 생각해봐. 당신은 더 이상 힘들게 출근 안 하나 좋아질지 생각해봐.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자 저는 속이 메스꺼웠어요. 지금 그가 하는 말들은 처음에 저를 속여 이민 가자고 했을 때와 똑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진실을 알았고 더 이상 그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박선우, 더 이상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난 당신을 믿지 않을 거야. 난 당신을 믿지 않을 거야. 난 지금 당장 비행기 예약을 취소할 거야. 당신은 혼자 가든가.
아니면 나랑 같이 돌아가든가 해.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체크인 카운터 옆 고객센터. 박선우는 제 모습을 보고 서둘러 따라와 제 손목을 꽉 잡았어요. 힘이 어찌나 센지 제 뼈가 부서질 것만 같았죠. 그는 목소리를 낮춰 협박하듯 말했어요. 김지은, 날 시험하지 마. 내가 말하는데 오늘 이 비행기 당신은 나랑 같이 가야 해. 만약 비행기 예약을 취소하면 우리 둘은 끝이야. 저는 아파서 숨을 들이쉬며 힘껏 뿌리쳤어요. 놓아줘, 박선우. 아프잖아. 내가 말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랑 안 갈 거야. 주변 사람들은 더 흥미진진하게 구경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박선우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다가 붉게 변했죠. 그는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지못해 제 손을 놓았어요. 저는 그가 꽉 쥐어서 빨개진 손목을 주무르고는 그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곧장 고객센터 창구로 걸어갔어요. 창구 직원이 웃으며 제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제 신분증과 항공권을 건네주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호주행 비행기 예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보고 또 제 뒤에 서 있는 얼굴이 어두운 박선우를 쳐다봤어요. 작은 목소리로 제게 일러줬죠. 고객님, 이 비행기는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지금 취소하시면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소정의 수수료만 환불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 취소하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취소할게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박선우는 제 뒤에 서서 분해서 온몸을 떨었지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기에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김지은, 후회할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차갑게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직원은 제가 단호하자 더 이상 묻지 않고 비행기 예약 취소 절차를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절차가 완료되었고 직원은 신분증을 돌려주며 제게 말했어요. 고객님, 취소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환불은 7영업일 이내에 원래 계좌로 반환될 거예요. 저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감사하다고 말한 뒤 터미널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박선우는 제 뒤를 따랐고 내내 아무 말도 하자 터미널을 나서자마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박선우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계속 호주에 가고 싶으면 혼자 가. 난 막지 않을게. 난 집에 갈 거야. 박선우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비웃었어요. 집에 가? 김지은,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해? 오늘 당신은 나한테 해명해야 해. 왜 갑자기 안 간다고 하는 거야? 누가 당신 앞에서 내 험담이라도 했어? 저는 지금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최유진 씨가 준 쪽지 외에는 최순자 여사님이 녹음한 것이 있지만 아직 제가 받지 못했죠.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요. 그를 먼저 안정시켜야 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일부러 서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갑자기 무서워졌어. 그렇게 먼 곳에 가서 의지할 데 없이 혼자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안해. 박선우, 우리 먼저 집에 가면 안 될까? 박선우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먼저 집에 가자. 하지만 김지은, 이민 문제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빨리 마음을 정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는 몸을 돌려 택시를 잡으러 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손에 든 가방을 꽉 쥐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어요. 박선우, 당신이 내게 빚진 것, 내가 반드시 2배로 돌려줄 거야. 박선우가 부른 카카오 택시가 금세 도착했어요. 그는 먼저 조수석에 탔고 저는 뒷좌석에 앉았죠.
이동 내내 차 안의 분위기는 숨막히게 답답했어요. 박선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끔 백미러를 통해 저를 몰래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저는 못 본 척 차창에 기대어 앉아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했어요. 최순자 여사님이 녹음한 음성을 빨리 받아야 해. 그게 박선우의 외도를 증명할 핵심 증거야. 그리고 빨리 집안 재산 상황을 정리해야 해. 박선우가 공동재산을 그 여자 명의로 돌리겠다고 했으니, 분명 이로 돌리겠다고 했으니, 분명 이미 행동을 시작했을 거야. 내가 그보다 먼저 재산을 보호해야 해. 그리고 믿을 만한 차가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 아래층에 멈췄어요. 박선우는 차에서 내렸지만 평소처럼 제 짐을 옮겨주지 않고 한쪽에 서서 차갑게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에게 기대하지 않고 직접 트렁크를 열어 제 가방과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나머지 커다란 여행 가방 2개에는 대부분 박선우의 물건들과 그가 호주에 가져갈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박선우는 쾅 하고 문을 닫고 손에 든 차키를 현관 신발장에 던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죠. 김지은, 이제 아무도 없어. 솔직히 말할 수 있겠지? 대체 왜 갑자기 호주에 가기 싫다고 하는 거야? 맞은편 그 할머니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가 최순자 여사님을 의심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가 자신의 일이 이웃에게 알려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애써 침착한 척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왜 최순자 여사님을 생각해? 여사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이 많아져서 그렇게 먼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것뿐이야. 박선우, 맨날 그렇게 의심하지 마. 박선우는 제 앞으로 다가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마치 저를 꿰뚫어 보려는 듯이요. 의심한다고? 내가 보기엔 네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 오늘 네 반응이 너무 이상해. 전에는 좀 내켜하지 않긴 했지만 안 간다고 말한 적은 없었잖아. 맞은편 할머니 도와주고 나서 갑자기 변한 거야. 감히 그 할머니가 너한테 이상한 생각을 심어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 저는 일부러 서러운 표정을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박선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최순자 여사님 택배 옮기는 거 도와드린 게 뭐 어때서? 그분은 혼자 사시는 노인인데 얼마나 힘드시겠어. 내가 호주에 가기 싫은 건 여기 모든 것이 아쉬워서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지금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억울하게 몰아붙이다니. 정말 실망이야. 그렇게 말하며 저는 몸을 돌려 침실로 걸어갔어요. 오는 척을 한 거죠. 박선우는 제 모습을 보고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제 뒤를 따라와 말했죠. 됐어, 됐어, 됐어. 내가 일부러 억울하게 몰아붙인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좀 초조해서 그래. 여보, 화내지 마. 이민 문제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해. 다시 잘 생각해봐. 호주가 정말 한국보다 훨씬 좋아. 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아 그에게 등을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선우는 제 곁으로 다가와 손을 뻗어 저를 안으려 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옆으로 피했고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죠. 그의 눈빛에 불쾌감이 스쳤지만 금세 감췄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보, 지금 당신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 알아. 내가 생각할 시간을 줄게.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 내가 먼저 호주 쪽 일을 좀 미루고 당신이 마음을 정하면 그때 가자. 알겠지?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는 제가 정말 그와 함께 가지 않을까봐, 그와 그 여자가 합치려는 계획이 틀어질까봐, 그래서 일부러 낮은 자세로 저를 달래는 것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좋은 생각이라는 건 알지만 지금은 정말 호주에 가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박선우,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지 마. 박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재촉 안 할게. 혼자 있게 해줄게. 난 먼저 트렁크에 있는 짐을 옮겨놓고 회사에 가서 처리할 일 좀 보고 올게. 말을 마치고 그는 몸을 돌려 침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가 문을 열고 짐을 옮기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다행히 그가 당분간 제 말을 믿어준 것 같았죠. 덕분에 증거를 모을 시간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선우는 짐 옮기는 것을 마치고 침실 문 앞에 와서 제게 말했어요. 여보, 나 회사에 갈게. 집에서 푹 쉬어. 점심때 돌아와서 밥 해줄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하고 대답했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박선우의 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가 정말 떠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한숨을 돌렸죠. 저는 서둘러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최유진 씨 연락처를 찾았어요. 예전에 최유진 씨가 집에 왔을 때 서로 카톡 친구를 맺었지만 연락은 거의 하지 않았었죠. 저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유진 씨, 저 지은 언니예요. 유진 씨가 준 쪽지 봤어요. 지금 박선우가 나갔는데 유진 씨랑 최순자 여사님한테 자세한 상황을 듣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최유진 씨가 답장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저랑 엄마 둘 다 집에 있어요. 그냥 바로 오세요. 답장을 보자마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죠. 저는 이것이 증거를 모으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최순자 여사님의 녹음 파일을 반드시 순조롭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재빨리 맞은편으로 걸어가 최순자 여사님 댁 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문은 금세 열렸고 최유진 씨가 문 앞에 서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은 언니 오셨네요. 방금 전까지 엄마랑 언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최순자 여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보온병을 들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일어서셨죠. 지은 씨, 어서 와요. 어서 앉아. 물 한 잔 줄게. 저는 다가가 앉아 최순자 여사님이 건네주신 물컵을 받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입을 열어 말했어요. 여사님, 유진 씨,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오늘 온 건 박선우가 정말 바람을 피웠는지 묻고 싶어서요. 그 쪽지에 쓰인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이 이야기가 나오자 최순자 여사님의 얼굴색이 어두워졌어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지은 씨, 여사님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 다 사실이야. 한 보름쯤 전이었나? 밤 7시쯤 산책하러 나갔는데 아파트 단지 아래 작은 정원에 박선우가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목소리를 아주 낮춰서 말했지만 내가 가까이 있었으니까 좀 들렸어. 저는 숨을 죽이고 최순자 여사님의 말씀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여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듣기에는 그가 전화 속 상대방에게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줘. 곧 김지은을 호주로 보내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 둘이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 또 무슨 집 이야기도 했는데 이미 네 이름으로 집을 받았고 집안 예금도 서서히 다 넘겨줄 테니 내가 서러움 겨줄 테니 네가 서러움 겪을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 그때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최유진 씨가 옆에서 덧붙였어요. 언니,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셨대요. 언니가 속을까봐 걱정돼서 처음에는 바로 언니한테 말해주고 싶었는데 또 박선우가 엄마한테 보복할까봐 겁이 나서 망설이셨대요. 엄마가 혼자 사는 노인이니까. 그러다가 오늘 언니가 떠난다는 걸 알고는 엄마가 너무 초조해서 어젯밤 내내 잠도 못 주무셨대요. 오늘 언니가 택배 옮기는 걸 보고는 저한테 이 일을 언니한테, 이 일을 언니한테, 이 일을 언니한테, 내일을 언니한테, 이 일을 언니한테
저는 손에 든 물컵을 꽉 쥐었어요. 컵은 차가웠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최순자 여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어요. 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물었어요. 여사님, 녹음하셨다고 하셨죠? 최순자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구형 휴대폰에 제게 건네주셨어요. 그때 혹시 나중에 네가 필요할까봐 증거로 몰래 녹음해뒀어. 들어봐. 저는 구형 휴대폰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내 박선우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흘러나왔죠. 비록 약간 흐릿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내가 호주에 도착하면 김지은이랑 이혼할 거야. 그때 우리 결혼하자. 예금은 이미 일부 인출해서 먼저 너한테 넘겨줬어. 나머지는 천천히 방법을 찾아볼게. 걱정 마. 너랑 아이는 절대 조금도 서러움 겪지 않게 할 거야. 아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그의 아이까지 임신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저와 이혼하고 우리 공동 재산을 모두 그 여자에게 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보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물컵에 떨어지며 작은 물방울을 만들었죠. 최순자 여사님은 제가 우는 것을 보고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어요. 지은 씨, 너무 슬퍼하지 마. 그런 남자는 네가 슬퍼할 가치도 없어. 네가 제때 알아차리고 그 남자랑 호주에 안 간 건 불행 중 다행이야. 최유진 씨도 말했어요. 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 녹음 파일은 언니가 나중에 그 남자랑 이혼할 때 유리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 속 녹음 파일을 제 휴대폰에 저장한 뒤 구형 휴대폰을 최순자 여사님께 돌려드렸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죠. 여사님, 유진 씨, 정말 감사해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호주에 속아서 팔려가도 모른 채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몰라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최순자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마. 이웃끼리 원래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지은 씨는 착한 사람이고 나 같은 노인만이 도와줬잖아. 내가 지은 씨가 남한테 당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박선우 그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야. 꼭 자신을 잘 지켜야 해. 그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어요. 빨리 행동해야만 했죠. 저는 최순자 여사님과 최유진 씨에게 말했어요. 여사님, 유진 씨, 알겠어요. 저는 지금 집에 가서 재산을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이미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나중에 증언을 해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문제없어, 지은 씨.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가 꼭 도와줄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말해. 라고 말씀하셨죠. 최유진 씨도 언니 혼자 조심하세요. 박선우 그 사람은 간사해 보이니 언니한테 해코지하지 못하게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저는 최순자 여사님 댁을 나와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박선우와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이 집. 곳곳에 우리 공동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박선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박선우,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네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소파에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겨우 감정을 추스렸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해야만 했죠. 저는 먼저 일어나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우리 집 재정 상황은 줄곧 박선우가 관리했고 저는 평소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죠. 우리 공동 은행 계좌에 로그인했어요. 마우스 클릭 소리에 맞춰 심장이 쿵쾅거렸죠. 페이지가 로딩되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계좌 잔액이 5만 원 남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달만 해도 제가 우연히 봤을 때 최소 8여만 원은 있었는데 그건 우리 둘이 아끼고 아껴 5년 동안 모은 돈이었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건의 큰 금액 이체가 있었는데 모두 낯선 계좌로 이체된 것이었죠. 가장 큰 금액은 무려 5억만 원이나 됐고 이체 메모에는 물품 대금 투자라고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박선우가 어떤 투자 프로젝트를 하는지도 몰랐고 그가 무슨 큰 금액의 물품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돈들은 분명 그 여자 명의로 넘어간 것이었어요. 저는 분해서 온몸을 떨었어요. 두 손을 꽉 쥐어 손톱이살을 파고들었죠. 박선우, 이 망할 자식. 벌써부터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모든 거래 내역을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한 부를 인쇄해서 제 가방에 넣었죠. 이것들은 그가 재산을 빼돌린 확실한 증거였고 나중에 이혼할 때 절대 그가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은행 계좌 문제를 처리한 후 저는 집안의 등기권리증, 차량 매매 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들을 찾아냈어요. 등기권리증에는 우리 둘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차도 결혼 후에 산 것이라 부부 공동 재산이었죠. 저는 이 서류들을 모두 정리해서 파일에 넣었어요. 박선우가 몰래 가져가 담보로 잡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한 곳에 보관해둘 생각이었죠.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휴대폰을 꺼낸 믿을 만한 이혼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혼이라는 단계까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죠. 그저 천천히 변호사들을 걸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변호사의 소개와 고객 평가를 살펴본 후 저는 결국 혼인중 외에도 및재산 분할 사건 전문 여성 변혼 여성 단은 여성 택했고 막 예약을 마쳤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선우가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서둘러 파일처를 옷장 안에 숨겼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띄워져 있던 은행 페이지도 닫고 거실 소파에 놓인 쿠션을 정리하는 척했죠. 박선우가 그 거실로 들어와 저를 보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덕분에 나왔어. 당신이 좋아하는 딸기 사왔어. 그렇게 말하며 그는 손에 든 딸기 상자를 제 앞으로 내밀었어요. 저는 그의 위선적인 미소를 보면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억지로 피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고마워. 거기 놔둬. 박선우는 딸기를 탁자에 놓고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여보, 마음 정했어? 사실 호주 정말 좋잖아. 저는 그의 손을 살짝 피하고 일어서서 말했어요. 아직 마음 못 정했어. 나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줘. 참, 당신 회사 일 처리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박선우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변명했어요. 회사 일이 많지 않아서 금방 처리했어. 당신이 집에서 기분이 안 좋을까봐 일찍 돌아와서 같이 있어주고 점심밥 해주려고.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는 내가 집에서 무슨 꼼꼼이를 꾸밀까봐 돌아와서 나를 감시하는 거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할 필요 없어. 나 별로 안 고파. 박선우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조금이라도 해줄게. 당신 조금이라도 먹어. 저는 그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경계했어요. 그는 분명 아직 저를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더 조심해야 하고 제가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만 했죠.
점심때 박선우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가득 차려놓고는 끊임없이 제게 반찬을 얹어주며 살갑게 말했어요. 여보, 많이 먹어. 오늘 하나도 안 먹었잖아. 당신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을 재촉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정말 호주에 가기 싫으면 우리 안 갈게. 그냥 한국에서 잘 살면 안 될까? 그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자 저는 토할 것 같았어요. 저는 반찬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억지로 넘겼어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응, 알겠어. 박선우는 제가 좀 누그러진 것을 보고 얼굴에 미소가 더 환해졌어요. 제가 그의 말에 넘어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점심 식사 후 저는 박선우에게 답답해서 산책 좀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박선우는 즉시 내가 같이 가줄까? 라고 말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서둘러 말했어요. 아니야, 나 혼자 걷고 싶어. 조용히. 박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일찍 돌아와. 일찍 돌아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집 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한숨을 돌리고 예약해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10분 만에 도착했죠. 저를 맞이한 분은 김 변호사님이었는데 40대 정도의 나이에 말씀이 아주 조리 있고 명쾌했어요. 저는 박선우가 이민을 제안한 것, 최유진 씨가 제게 쪽지를 건넨 것, 최순자 여사님의 녹음 파일, 박선우가 재산을 빼돌린 거래, 내역 등 모든 상황을 김 변호사님께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쇄해온 거래, 내역과 휴대폰 속 녹음 파일도 보여드렸죠. 김 변호사님은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김지은 씨, 상황은 모두 파악했습니다. 박선우 씨의 혼인 중 외도와 부부 공동 재산 편취 시도는 김지은 씨의 합법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김지은 씨가 가지고 계신 녹음 파일과 은행 거래 내역은 중요한 증거이니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저는 서둘러 김 변호사님께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빨리 그와 이혼하고 그가 재산을 적게 분할받거나 아예 못 받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고 싶어요. 김 변호사님은 말했어요. 지금 김지은 씨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계속 모으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박선우 씨와 그 여자의 채팅 기록, 친밀한 사진, 이동 기록 등 이 모든 것이 김지은 씨가 승소할 확률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김지은 씨를 위해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하여 박선우 씨가 재산을 계속 되돌리는 것을 막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신 후에는 박선우 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시고 섣불리 행동하여 그에게 경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 변호사님의 말씀을 모두 마음에 새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럼 재산 보전 처분은 언제쯤 신청될 수 있나요? 김 변호사님은 말했어요. 오늘 바로 자료를 준비하여 빠르면 내일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니 저도 더 자신감이 생겼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은행에 들러 이전에 인쇄해온 거래, 내역과 몇몇 중요한 서류들을 은행 금고에 넣어뒀어요. 이렇게 하면 박선우가 집을 뒤져도 이 증거들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막 아파트 단지 아래층에 도착했는데 노출이 심한 옷차림에 화려한 화장을 한 여자가 우리 동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수시로 위층을 올려다보며 짜증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혹시 박선우의 상간녀인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빛에 약간의 경멸과 도발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곧장 제 앞으로 다가와 대뜸 물었어요. 당신이 김지은, 박선우 와이프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가늘어서 듣기 불편했어요. 저는 마음속 분노를 억누르고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죠? 그 여자는 비웃으며 가슴을 펴고 일부러 목에 걸린 목걸이를 드러냈어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박선우의 여자친구 강민지야. 그리고 나는 박선우의 아이를 임신했어. 오늘 당신과 이혼 문제로 이야기하러 왔어. 그녀가 직접 자신이 박선우의 여자친구이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인정하는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 분노는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저는 그녀의 배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아직 그리 티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특이한 향함이 가득했죠.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이혼 이야기를 해? 당신이 대체 뭔데? 박선우와 나 사이의 일에 당신이 끼어들 자격 없어. 강민지는 경멸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뭔데? 나는 박선우의 미래 아내이고 그의 아이 엄마야. 김지은, 현실을 직시해. 빨리 박선우와 이혼하고 내 것을 내놔. 박선우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는 나를 사랑해. 그가 한 모든 일은 나와 우리 아이를 위한 거야. 내 것? 저는 분해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집 재산은 박선우와 내가 결혼 후에 함께 일궈낸 거야.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당신 같은 남의 가정 파탄내는 상간녀가 감히 여기까지 와서 큰 소리칠 자격 있어? 강민지의 얼굴색이 어두워졌고 목소리도 몇 배는 커졌어요. 김지은, 작작해. 박선우는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내 명의로 돌려놨어. 그건 원래 내 것이야. 당신이 곱게 이혼 안 하면 박선우한테 혼내달라고 할 거야. 주변에는 이미 우리 싸움 소리에 이끌려 이웃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여기서 그녀와 싸워봤자 아무 의미 없고 오히려 저만 난처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강민지에게 말했어요. 강민지, 당신이 박선우가 재산을 당신 명의로 돌려놨다고 했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지? 이 모든 말을 내가 다 녹음했어. 걱정 마. 나는 박선우와 이혼할 거야. 하지만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의 배신 때문이야. 그리고 당신과 박선우가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불법이야. 그 돈들은 내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되찾아올 거야. 강민지는 제가 녹음하는 것을 보고 얼굴색이 변하며 약간 당황했어요. 뭘 녹음해? 빨리 지워. 그렇게 말하며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죠.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왜 지워야 해? 이 모든 게 당신이 상간녀임을 인정하고 박선우가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거인데. 바로 그때 저는 박선우가 아파트 단지 밖에서 허둥지둥 뛰어오는 것을 봤어요. 저와 강민지가 함께 싸우고 있고 주변의 이웃들이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죠. 그는 재빨리 달려와 강민지를 잡아 끌며 소리쳤어요. 네가 왜 왔어? 누가 오라고 했어? 빨리 가. 강민지는 그의 호통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선우 오빠, 오빠란 이혼 이야기 해주려고 왔잖아. 오빠가 더 이상 그 여자한테 발목 잡히는 거 싫단 말이야. 박선우는 분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기에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내일은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지금 당장 가. 강민지는 박선우를 보더니 분한 듯 저를 보더니 분한 듯 저를 보더니 박선우는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죠. 여보, 내 말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랑 그 여자, 저는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어요. 박선우, 변명할 필요 없어. 다 들었어.
녹음까지 했어.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해. 나를 마치고 저는 그를 더 이상 보지 않고 몸을 돌려 위층으로 걸어갔어요. 박선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제 뒤를 따랐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재빨리 아파트동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박선우는 제 뒤를 따랐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우리 둘만 있었고 분위기는 숨막히게 답답했어요. 박선우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제 차가운 눈빛에 막혀 다시 입을 다물었죠.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긴장해서 꽉 쥐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쾅 하고 문을 닫고 가방을 현관 신발장에 던진 뒤 몸을 돌려 차갑게 박선우를 바라봤어요. 박선우는 문을 잠그자마자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여보, 내 말 들어봐. 강민지 걔는 그냥 헛소리하는 거야. 나랑 걔는 절대 걔가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걔가 임신한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야. 절대 걔 말 믿지 마.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제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걔가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그럼 어떤 관계인데? 박선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당신은 속이려 드는구나. 아래층에서 걔가 직접 당신 여자친구라고 인정하고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어. 이 모든 말을 내가 다 녹음했어. 들어보고 싶어? 박선우의 얼굴색은 더 새하얗게 변했고 눈빛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여보, 걔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나랑 걔는 그냥 업무상 관계일 뿐이야. 걔가 계속 나를 따라다녔지만 나는 이미 걔랑 연락 끊었어. 연락 끊었다고? 저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최순자 여사님이 주신 녹음 파일을 열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박선우의 다정하고 아첨하는 목소리가 순식간에 거실에 울려 퍼졌죠.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줘. 곧 김지은을 호주로 보내버릴 거야. 그때 우리 둘이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집은 이미 받았어. 네 이름으로 할 거야. 집안 예금도 서서히 다 넘겨줄 거야. 녹음 파일이 다 재생되기도 전에 박선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달려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만 들어. 저는 이미 그가 이렇게 반응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휴대폰을 높이 들어 뒤로 물러섰어요. 왜 못 듣겠어? 박선우, 이건 당신이 직접 한 말이야. 아직도 발뺌할 거야. 아직도 발뺌할 거야? 박선우는 휴대폰을 빼앗지 못하자 무력하게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위에서 아래로 그를 내려다봤어요. 박선우, 당신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 재산까지 몰래 빼돌렸어. 우리 공동 은행 계좌에 8억만 원이 넘는 예금이 있었는데 5만 원 남짓밖에 안 남았어. 그 돈들이 다 강민지 명의로 넘어간 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나는 이미 거래 내역을 다 확인했고 다 저장해뒀어. 제가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는 말을 듣자 박선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가득했죠. 당신이 은행 계좌를 확인했어. 김지은, 당신이 감히 내 계좌를 몰래 확인했단 말이야? 저는 분해서 웃었어요. 당신 계좌를 확인했다고? 그건 우리 공동 재산이야. 내가 왜 확인하면 안 돼? 박선우, 당신은 우리가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을 모두 그 여자에게 넘겨줬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우리 5년의 감정에 대해 미안하지도 않냐고? 박선우의 눈빛은 당황스러움에서 분노로 변했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죠. 김지은, 나한테 감정 따위 들먹이지 마. 지난 5년 동안 나는 당신한테 질렸어. 당신은 맨날 죽은 듯이 일만 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에 아무 감정 없어. 강민지는 당신보다 젊고 예쁘고 나를 더 잘 이해해. 걔랑 같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 재산을 빼돌리려는 게 아니었다면
진작 당신이랑 이혼했을 거야.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어요. 저는 눈앞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를 바라보며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보냈어요.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나랑 잘 살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당신이 이민을 제안한 건 다 사기였어. 목적은 나를 속여서 떠나보내고 그 여자랑 함께 살면서 우리 재산까지 다 가로채려던 거였어. 박선우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 그래서 뭐? 당신이 늦장 부리면서 나랑 호주에 가기 싫다고만 안 했으면 강민지가 나를 재촉해서 당신한테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야. 김지은, 이제 와서 나도 당신한테 숨길 것 없어.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강민지랑 결혼해서 걔랑 우리 아이랑 같이 살 거야. 우리 아이? 저는 분해서 온몸을 떨었어요. 박선우, 당신은 정말 파렴치하기 짝이 없구나. 혼인관계를 배신하고 재산을 빼돌리고도 이렇게 당당하다니.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나랑 이혼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여자랑 뜻대로 함께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우리 공동 재산도 절대 가져가지 못할 거야. 나는 이미 변호사 상담을 받았고 재산 보전 처분도 신청했어. 당신이 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불법이야. 박선우는 제가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재산 보전 처분까지 신청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어요. 김지은, 당신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나올 줄이야. 내가 당신한테 가만히 있지 않을까봐 두렵지도 않아.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요.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박선우, 지금은 법치 사회야. 당신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한 이 모든 일들이 회사에 알려지면 당신이 지금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 회사와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박선우의 눈빛은 확연히 불안해졌어요. 그는 지금의 성공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이 일로 인해 직장을 잃고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는 저를 악의적으로 노려봤어요. 김지은, 독하네. 우리 5년의 감정을 당신은 조금도 봐주지 않는구나.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정 따위는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 박선우, 당신이 나를 배신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 기다려봐. 내가 최대한 빨리 당신과 이혼하고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오늘부터 당신은 거실에서 자. 우리 각방 쓰자. 말을 마치고 저는 그를 더 이상 보지 않고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박선우는 거실에 홀로 남아 분해서 온몸을 떨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죠. 침실로 들어간 저는 문에 기대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려 앉아 울었어요. 5년의 감정이 마치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농담 같았죠. 저는 마음을 다해 그에게 잘해주고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배신과 계산뿐이었어요. 눈물이 마르자 마음속 서러움과 분노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직 간호한 결심만이 남았어요.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돼요. 강해져서 스스로의 정의를 찾아야만 했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김 변호사님, 박선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외도와 재산 편취를 인정했습니다. 빨리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변호사님께서 답장하셨어요. 김지은 씨, 문제 없습니다. 재산 보전 처분 자료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내일 아침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혼 소장 자료도 거의 정리되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오셔서 서명해 주시면 바로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장을 보자마자 저는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김 변호사님께 답장했어요. 네, 김 변호사님, 내일 아침 일찍 찾아뵙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박선우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대학 시절의 달콤한 연애부터 졸업 후의 공동 노력, 그리고 결혼 후의 안정적인 삶까지. 그 모든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지금 생각하니 모두 비웃음으로 변해버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일어나서 평소처럼 부엌에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대신 바로 씻고 단장했어요. 침실을 나서자 박선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분명 밤새 잠을 설친 모양이었죠. 그가 저를 보고 복잡한 눈빛으로 입을 열려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에게 신경 쓰지 않고 곧장 현관으로 가서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죠. 박선우가 갑자기 일어서서 저를 막아섰어요. 김지은, 어디가?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이랑 상관없어. 박선우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변호사 만나러 가는 거야? 김지은,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강민지랑 연락 끊을게. 우리 잘 살면 안 될까? 저는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비웃음이 가득했죠. 박선우, 지금 와서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이 잘못했을 때는 왜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안 했어? 이제 와서 겁이 나. 늦었어. 박선우의 눈빛에는 애원이 가득했어요.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돈 다 되찾아서 당신한테 돌려줄게. 우리 이혼하지 말자. 제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 집 없이는 못 살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배신한 그 순간부터 이 집은 이미 끝났어. 박선우,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마.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혼은 나의 유일한 선택이야. 말을 마치고 저는 그를 밀치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박선우는 더 이상 저를 쫓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절망을 느낄 수 있었지만 조금도 마음 아프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그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김 변호사님은 이미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파일 하나를 제게 건네주셨어요. 김지은 씨, 이혼 소장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문제 없으시면 여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소장인은 저와 박선우의 혼인 상황, 박선우의 혼인 중 외도 사실, 부부 공동재산 편취 증거, 그리고 저의 소송 청구 내용이 자세히 쓰여 있었죠. 판결을 통해 이혼을 허락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법에 따라 분할하며 박선우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그가 재산을 적게 분할받고 저의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내용을 읽고 나서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지정된 위치에 제 이름을 서명했어요. 김 변호사님은 파일을 받아 파일철에 넣으셨어요. 자, 김지은 씨. 제가 지금 바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접수되면 곧 재판 일정을 통보해 줄 것입니다. 또한 재산 보전 처분 신청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박선우 씨가 강민지 씨 명의로 빼돌린 재산을 최대한 빨리 가압류하여 그들이 다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김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김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모은 이 증거들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는 재판 통지를 편안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무슨 상황이 있으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지은 씨도 조심하십시오. 박선우 씨가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니 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는 일어서서 김 변호사님께 작별 인사를 한 뒤 변호사 사무실에 나섰어요. 햇살이 몸에 쏟아져 따뜻했고
마음속 큰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은 것 같았죠. 소장을 제출한 이 순간 저는 배신으로 가득했던 지난 결혼 생활에 완전히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박선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는 즉시 일어섰어요. 돌아왔어? 당신 이혼 소장 제출한 거야? 저는 숨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제출했어. 박선우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죠. 정말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건가? 김지은,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기회는 당신한테 줬어. 기회는 당신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야. 박선우, 당신이 그런 짓을 했을 때부터 오늘의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어. 앞으로는 법정에서 보자. 말을 마치고 저는 그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박선우는 매일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고 수시로 제 방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죠. 모든 것은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했으니까요. 저는 매일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며 스스로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노력했어요. 다만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가끔 지난 일들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법원으로부터 재판 개시 통지를 받았어요. 동시에 김 변호사님도 재산 보전 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승인되어 박선우가 강민지 명의로 빼돌린 재산이 이미 가압류되어 더 이상 빼돌릴 수 없게 되었다고 알려주셨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승리의 여신이 이미 저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재판 당일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법원에 도착했어요. 김 변호사님은 이미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제가 오자 그는 정리해둔 증거 목록을 제게 건네주며 말씀하셨어요. 김지은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증거가 충분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김 변호사님을 따라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선우도 왔어요. 그는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었지만 얼굴색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의 곁에는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가 고용한 변호사인 듯했죠. 몇 분 더 지나자 강민지도 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지만 지난번 아파트 단지에서 만났을 때보다는 화장이 훨씬 연해져 있었어요. 다만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죠. 판사님이 법정으로 들어와 법봉을 두드렸어요.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죠. 먼저 양측 진술이 이어졌어요. 박선우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어 박선우와 강민지가 그저 평범한 친구 사이일 뿐 외에도 사실은 없다고 변론하려 했어요. 재산 편취도 정상적인 상업투자 때문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제가 이민 가기 싫어서 일부러 핑계를 대고 이혼하여 재산을 더 많이 분할받으려 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원고석에 앉아 그가 흑백을 뒤집는 말을 듣고 분해서 온몸을 떨었어요. 김 변호사님은 제 손을 토닥이며 진정하라고 한 뒤 일어서서 조리 있게 반박했어요. 판사님, 피고 측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저희 의뢰인은 박선우 씨의 혼인 중 외도를 증명하는 녹음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박선우 씨가 강민지 씨와의 연인 관계, 그리고 저희 의뢰인을 속여 호주로 보낸 후 강민지 씨와 당당하게 함께하려 했던 의도가 명확히 인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저희는 박선우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는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제자를 쓰게 저희는 이미 법원에 조사를 신청하여 박선우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8억만 원이 넘는 공동 예금을 강민지 씨 명의로 이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의뢰인이 이혼을 신청한 것은
전적으로 박선우 씨의 혼인 중 외도와 재산 편취 행위로 인해 저희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일괄적으로 판사님께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재산 보전 처분 결정서, 그리고 제가 녹음한 강민지가 아파트 단지에서 저를 도발하던 녹음 파일까지요. 판사님은 이 증거들을 꼼꼼히 확인하고는 박선우와 강민지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었어요. 박선우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 얼굴색이 점점 더 안 좋아졌고 우물쭈물하며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변론하려 했지만 판사님이 말을 잘랐어요. 피고 측 변호사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연결고리가 완벽하고 서로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고 측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박선우의 변호사는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다가 붉게 파랗게 질렸다가 붉게 괴렸다가 붉게. 강민지가 진술할 차례가 되자 판사님이 그녀에게 물었어요. 피고 강민지 씨, 박선우 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박선우 씨가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강민지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눈빛은 당황해서 박선우 쪽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박선우는 그녀를 쳐다보지 못했죠. 판사님의 거듭된 질문에 강민지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네, 모르셨다고요? 김 변호사님이 일어서서 반박했어요. 강민지 씨, 박선우 씨가 당신에게 돈을 이체해 줄 때 당신은 이미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상간녀로서 박선우 씨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가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을 받은 것은 이미 저희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당신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민지는 할 말이 없어져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판사님은 휴정하고 추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법정을 나서자 박선우가 제 앞으로 다가와 저를 막아섰어요. 지은아, 부탁이야.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어? 우리 사적으로 합의하면 안 될까? 내가 돈 다 돌려줄게. 강민지랑 완전히 연락 끊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박선우, 지금 와서 합의하자고 하는 건 너무 늦었어. 처음에 나를 배신했을 때는 왜 합의할 생각을 안 했어? 처음에 재산을 빼돌렸을 때는 왜 합의할 생각을 안 했어? 이제 와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말을 마치고 저는 그를 밀치고 김 변호사님을 따라 걸어갔어요. 일주일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어요. 저와 김 변호사님은 함께 법원으로 갔죠. 판사님은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첫째, 원고 김지은과 피고 박선우의 이혼을 허락한다. 둘째, 부부 공동재산 중 주택은 원고 김지은의 소유로 하고 차량은 피고 박선우의 소유로 한다. 셋째, 피고 박선우가 강민지 명의로 빼돌린 8억만 원이 넘는 부부 공동재산을 모두 원고 김지은에게 반환한다. 넷째, 피고 박선우는 혼인 중 외도 및 재산 편취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김지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다섯째, 피고 강민지는 위 재산 반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이 판결을 듣자마자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이 순간 모두 사라졌죠. 마침내 제가 이긴 거예요. 김 변호사님도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김지은 씨,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들고 법원을 나섰어요. 햇살이 판결문 위에 쏟아졌고 한 글자가 너무나도 힘있게 느껴졌죠. 저는 이것이 단순히 판결문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지난날에 대한 설명이자 박선우와 강민지의 악행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가장 먼저 이 좋은 소식을 최순자 여사님과 최유진 씨에게 알려드렸어요. 최순자 여사님은 전화로 기뻐하며 말씀하셨죠. 아이고, 잘됐다, 지은 씨. 정말 권선징악이야. 그 박선우는 그런 결말을 받아 마땅해. 최유진 씨도 말했어요. 언니, 드디어 그 쓰레기 같은 남자한테서 벗어났네요. 이제 언니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판결문을 박선우 앞에 놓았어요. 박선우는 판결문을 받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고 얼굴색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결국 그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죠.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박선우,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당신은 3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강민지한테 빼돌린 돈 빨리 되찾아서 나한테 돌려줘. 안 그러면 내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거야. 박선우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김지은,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 해?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먼저 나한테 잔인하게 굴었잖아. 나는 이미 인내할 만큼 인내했어. 당신이 알아서 해.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박선우가 거실에서 억눌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을 수 있었지만 조금도 마음 아프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그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저는 박선우가 혼인 중 외도와 재산 편취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부모님도 이 일로 인해 화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와 인연을 끊었죠. 강민지는 재산을 반환해야 했고 아이까지 임신했지만 박선우는 돈이 없어서 그녀에게 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매일 싸웠고 결국 헤어졌죠. 박선우는 정말 3일 안에 우리 집에서 나갔어요. 그가 떠나던 날 그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나섰고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으며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그가 아파트 동을 나서는 것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에는 어떤 파동도 없었죠. 배신과 계산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은 드디어 완전히 끝났어요. 박선우가 떠난 후 저는 이틀 동안 집안을 완전히 청소했어요. 그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버렸죠. 새롭게 바뀐 집을 보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집은 드디어 온전히 저만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을 모셔와 며칠 동안 함께 지냈어요. 부모님께 박선우와 이혼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많이 걱정하셨지만 나중에 박선우의 만행을 듣고 법원의 판결문을 보시고는 모두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헤어진 것이 잘된 일이라고 위로해 주셨죠. 그런 남자는 네가 평생을 맡길 가치도 없어.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항상 너를 지지할 거야. 부모님의 이해와 지지를 얻으니 마음이 더 든든했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계획했어요. 직장에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했고 탄탄한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하여 월급도 올랐죠. 여가 시간에는 요가 학원에 등록했고 인터넷 강의를 보며 요리도 배웠어요.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자유로웠죠. 저와 최순자 여사님, 최유진 씨의 관계도 점점 더 돈독해졌어요. 최유진 씨는 나중에 직장을 옮겨 최순자 여사님을 돌보기 위해 이 도시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자주 서로의 집에 오갔죠.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그들에게 가져다 드렸고 최순자 여사님도 자주 직접 키운 채소를 나눠주셨어요. 가끔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산책하거나 시장에 가기도 했죠. 마치 가족처럼요. 한 번은 최순자 여사님과 그날 택배 옮기는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여사님,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여사님을 도와드린 게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호주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몰라요. 최순자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그게 다 인연이고 권선징악이야.
지은 씨는 마음씨 착한 아이고 나 같은 노인 도와주려고 손 내밀었잖아. 하늘도 다 보고 있다가 지은 씨가 제때 박선우의 진짜 얼굴을 알게 해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어요. 예전에는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죠. 착한 마음은 결코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최순자 여사님 택배를 옮겨드린 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게 저의 목숨을 구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찾게 해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나중에 박선우와 강민지도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여 8억만 원이 넘는 재산과 5천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모두 저에게 돌려주었어요. 돈을 받은 날 저는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돈을 저의 비상자금으로 저축해 두었죠. 진정한 안정감은 결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기뻐하며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어요. 저는 웃으며 거절했어요. 지금 혼자서도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당분간은 연애를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한 번의 실패한 결혼 생활을 겪고 나니 저는 연애에 대해 더 신중해졌어요. 결혼을 위해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저 저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아껴줄 사람을 기다리고 싶었죠.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 있고 밝은 사람이 되었어요. 일도 순조롭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친한 이웃들과 친구들이 곁에 있었죠. 이런 삶은 제가 예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는 종종 생각해요. 만약 그날 최순자 여사님 택배를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그 쪽지를 보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아마도 호주에서 남에게 의지하며 살고 있었을 테고 박선우와 강민재에게 속아 고통스럽고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겠죠. 다행히 저는 친절을 선택했고 친절의 보답을 받았어요. 최순자 여사님과 최유진 씨의 친절한 경고 덕분에 저는 제때 손실을 막고 나쁜 남자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었죠. 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도움 덕분에 저는 순조롭게 저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 친구들의 지지 덕분에 저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고요.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 권선징악을 믿게 해주었어요. 선한 마음을 품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요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파트동 입구 아래 작은 정원에서 최순자 여사님과 최유진 씨가 햇볕을 쬐고 있는 것을 봤어요. 최유진 씨는 저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지은 언니, 빨리 와요. 엄마가 고구마 구웠는데 정말 맛있어요. 최순자 여사님도 웃으며 말씀하셨죠. 지은 씨, 어서 와서 맛봐요. 막 구워서 따뜻해. 저는 웃으며 다가가 최유진 씨가 건네준 고구마를 받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제 손바닥이 따뜻해졌죠.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햇살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미풍이 살랑살랑 불어와 은은한 꽃향 뒤를 시원할랐죠. 그 순간 저는 행복이 사실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어요. 바로 이렇게 따뜻한 일상과 곁에 있는 이 따뜻한 사람들이요. 저는 저의 미래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도 방황하지도 않았어요. 비바람을 겪고 나니 눈앞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